네, 안녕하세요. 월간 법률 상담소 매주 세 번째 수요일마다 하는 어, 법률 웨비나를 시작합니다. 예,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혐오 범죄 대응과 제3자 개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장킴 변호사고 저는 정의진흥협회 변호사로 있고요. 혐오 범죄 대응 및 혐오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KS 한미연합회에서 이래윤 변호사님이 제3자 개입에 대해서 오늘 혐오 범죄, 혐오 사건, 그리고 제3자 개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브로그로 선거구 재조정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특히 동양계를 상대로 많은 혐오 범죄나 혐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혐오 범죄란 피해자의 실제 또는 인지된 인종, 국적, 종교, 성적 지향, 성정체성, 장애 또는 성별에 근거해서 개인 아니면 집단을 상대로 하는 범죄 행위나 범죄 미수 행위를 말합니다. 혐오 범죄의 예로는 상해를 유발하는 행위, 폭력 위험, 폭행,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혐오 범죄와 다르게 혐오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hate incident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인종이나 국적, 종교, 성적 지향, 성정체성, 장애 또는 성별에 근거해서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차이점은 이 혐오 사건은 범죄 행위로 간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로는 개인이나 그룹을 대상으로 인종 비방을 한다거나 우편함에 이제 전단 같은 거, 인종 비방 혐오 내용이 담긴 전단 같은 걸 넣거나 앞마당에 던지는 행위, 그리고 재산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그런 혐오 낙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은 아시아 아메리칸 태평양 연합 AAPI에서 이 통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1월에서 6월 사이에 이 코로나 사태에 관련해서 인종 관련 폭언과 폭행 등 피해 사례가 총 4,533건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해 3월 19일부터 이 통계를 모으고 있었는데 3월 19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총 4,548건이 보고되었으니까 지금 추세로 보면은 거의 2배가량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일 19건씩 인종 관련 징후 범죄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 중에 중국계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3,950건이 보고가 됐고 그 두 번째로 한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1,525건, 총 16.8%가 한인 피해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에 따라 통계를 냈을 때 캘리포니아가 38.6%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은 뉴욕, 그다음 워싱턴주, 그리고 텍사스주가 있습니다. 지금 이 피해를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라도 아니면은 뭐 영어를 못해서 뭐 신고를 안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게 이 법을 고치거나 법을 새로 상정을 할 때 토대로 하는 게 통계거든요. 그래서 이 고발된 피해 사항이 많을수록 보호법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크게 뒷받침해 줄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혐오 행위가 있는지 안다면은 그에 대한 교육이나 법적 권리 보호 그리고 어떤 예방 자원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전에 백악관에서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고 대통령이 직접 그 아시아계를 보호하는 그런 법안을 상정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은 뭐 상징적인 게 더 많지만 그래도 이런 신고를 함으로써 이런 통계로 좀 더 강력한 법안이 통과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신고하는 이유가 이렇게 혐오 행위를 하는 가해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통 반복적으로 이런 혐오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고발이 많이 들어갈수록 다른 피해자들도 본인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걸 알려와서
결국에는 가해자의 신원이 파악이 될 수가 있고 형사 기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혐오 범죄를 당했다 그럴 때는 보통 이제 형사 절차를 갈 수 있고 그리고 민사 소송도 하실 수 있는데 형사 절차는 이 미국과 캘리포니아는 개인이 형사 기소나 고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경찰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검사에게 케이스를 보통 넘기고요. 검사가 이 케이스를 검토해서 형사 기소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이 형사 기소를 할 때 이제 증인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종 혐오 범죄는 캘리포니아 형사법상 독립적으로도 기소를 할 수 있고 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법적인 권리를 침해할 때 최고 1년의 징역형과 5,000불의 벌금 그리고 400시간의 봉사활동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이 인종을 그러니까 인종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가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검사가 1년에서 3년까지 징역형을 높여달라고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인종 혐오 범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드문데 그 이유는 이 형사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은 검사가 beyond reasonable doubt이라고 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보통 98%에서 99%의 확실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소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럴 경우에는 이제 민사 소송으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미국이 뭐 소송의 천국이니까 민사 소송을 하는 이유가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preponderance of evidence라고 해가지고 형사법보다 증명하기가 쉽습니다. 피해 사항을. 최소한 51% 이상의 확실성이 있다고 배심원이나 판사를 설득을 하면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많이 하게 되고요. 예로 이제 오제 심슨 케이스에서 형사 기소됐을 때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유족들에게 민사 소송을 당해서 민사 소송은 크게 패소를 한 게 있거든요. 그걸 예로 들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민사 소송이 보통 1년에서 길게는 뭐 5년, 6년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에 연루가 되면은 신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서적으로 힘든 게 많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제 혐오 범죄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민사 소송은 피해받은 것이 또 무엇인지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소송을 시작을 해서 판사 앞에 갔을 때 판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보통 이 피해가 돈으로 어떻게 환산이 되느냐,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런 거를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만일 폭행으로 인한 그런 거라면은 병원비가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정신적 피해라면은 정신 상담이나 구체적인 피해 받았다는 영수증 등을 제시를 해야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증오 범죄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에서 특별히 또 법안이 있어서 Rough Civil Rights Act라고 있어서 인권 침해 소송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25,000불까지의 민사 벌금과 손해배상, 징벌적 배상, 그리고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혐오 범죄나 혐오 사건이 있을 때 대처를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만일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졌다거나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을 때는 물론 911로 꼭 전화를 하시고요. 당장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더라도 그럴 때는 이제 경찰에 신고하시고 혐오 행위에 대해서 이제 보고하는 Stop API Hate이나 저희 정의진흥협회에 고발해 주십시오. 저희 한국어 라인이 800-867-3640입니다. 그리고 LA 경찰서 전화번호는 877-275-5273이고요. 예방하는 요령은 물론 뭐 범죄 저지르는 거를 우리가 뭐 막을 수는 없지만 항상 주변 환경을 항상 유의를 하시고요. 밤에 혼자 걷는다거나 주변 환경을 안 보고 전화기만 보는 그런 거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고요. 개인 호신용 호루라기나 손전등을 꼭 지참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신분증을 항상 지참해 주시고 또 다른 친척이나 아는 분들에게 만일
나가시게 되면 어디로 가는지 꼭 알려주시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혐오 행위를 당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 최고입니다. 만일 그 현장을 벗어나실 수가 있다면은 빨리 벗어나는 게 최우선이고요. 많은 분들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고발을 하실 때 갑자기 당하게 되면은 이제 당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를 해야 될지 기억을 못하고 뭐 그러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렇게 연락을 주시거든요. 어, 이런 혐오 범죄나 행위를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차분하게 대처를 하는 거고,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차분하게 지적하는 것도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은 많은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부추기지 않는 게 좋고요. 무시하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고,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마약이나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고 폭력성을 띠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고요. 만약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도 주변에 크게 도움으로 요청하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전화기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가해자 신원이 파악이 안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록으로 남겨두실 수가 있으면 좋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신체적 공격을 당했을 때는, 아니면 본인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911로 바로 전화하시고요. 또 도움이 되는 거는 큰 소리로 help 아니면 fire, 그러니까 불이야 뭐 그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해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혐오 행위를 당했을 때 이제 이게 지나갔을 때 바로 어,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가해자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를 적어두시고, 그래서 주로 생각나는 게 적어두실 그런 상황이 뭐냐면 피부색, 얼굴형, 수염, 눈 색깔, 안경을 꼈는지, 머리 스타일이 어떤 건지, 키, 신체형이 어땠는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문신이 있었는지, 아니면 흉터, 그런 거를 바로 적어두시는 게 좋고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만약 신고를 받지 않는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또 직접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신고 번호와 또 폴리스 리포트, 경찰 리포트를 꼭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이제 bystander intervention이라고 해서 제3자 개입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증인으로서 그 증거를 뭐 가해자의 뭐 신상 정보를 적어놔라 이랬던 부분이 피해를 당하신 분의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그 막상 당하신 분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혐오 행위의 경우에는 주변에 계신 분들, 바이스탠더라고 하죠. 그래서 제3자들이 개입을 하는 것이 또 이런 범죄 행위를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오 피해를 당하는 사람을 길에 가다가 보셨을 때 제3자가 중간에 개입하면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든 아니면 개입을 하시는 분이든 모두 안전이 보장이 되는 상황에서 개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제3자 개입 방법론이라고 해서 이제 5D로 저희가 방법론이 정리되어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D는 distract, delegate, document, delay, direct 이렇게 5가지로 해서 5D, 모두 D로 시작한다고 해서 5D라고 일컫습니다. 이거 하나씩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distract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 작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로서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그곳으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좀 엉뚱한 행동이라던가 좀 시선을 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커피를 일부러 쏟는다거나 아니면 바닥에 동전을 흘려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는 그런 행위들이 실제로 어떤 피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좀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또 물건을 쏘는 것 이외에도 가해자를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한테 말을 걸면서 다가가서 예를 들면 "가까운 마켓이 어디 있습니까?" 혹은 아는 사람인 척하면서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 "어머 누구야. 뭐 오랜만이야. 뭐 잘 지냈어?" 이러면서 아는 사람인 척하면서 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방법도 방해하기, 요 디스트랙트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끼어서 어떤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그런 괴롭힘의 상황을 진정시키는 거를 디스트랙트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델레게이트입니다. 요것은 번역을 하면 위탁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개입을 하기 어려울 때 가능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매장에서 그런 괴롭힘이 일어났다, 혐오 행위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매장의 매니저를 찾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운전사에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을 델레게이트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특정을 해서 전화를 해 달라거나 또 도움을 달라고 직접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다큐멘트입니다. 요것은 기록하기인데요. 기록을 해서 증거를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정작 피해자는 증거를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 갖고 계신 휴대폰을 이용해서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그 당시에 피해자를 돕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고요. 아무도 도와주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영상만 촬영하고 있는 것은 또 나중에 더 큰 상황,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 누군가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아까 저희가 얘기한 뭐 디스트랙트나 델레게이트의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그다음에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주의하실 부분은 다 찍으신 증거는 피해자에게 주세요. 이게 저희가 마음대로 올리라고 찍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마시고 또 피해자가 증거를 직접 처분하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줄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동의를 받으셔서 어떤 식으로든 그 사진이나 비디오를 피해자가 직접 전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딜레이입니다. 이게 직역을 하면 지연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사후에 피해자가 괜찮은지 살피고 돕는 것을 딜레이라고 부릅니다. 당장 상황이 너무 빨리 끝나 버려서 피해자를 도와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지난 후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고 또 진정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을 이제 사후에 살피는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시기에 다가가서 이제 사진 찍으셨던 기록했던 증거물이 있다면 사진이나 영상을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그 피해자가 괜찮은지 살피고 그 신고를 원한다면 리포트를 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도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이렉트인데요. 이것은 단도직입적으로 가해자에게 대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직접 가해자에게 맞서는 것인데 좀 아무래도 직접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모두가 안전한 상황인지를 제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가해자를 대상으로 혐오 행위를 멈추라고 말하고 이제 피해자를 돕는 그런 개입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가해자와 언쟁을 벌이지 않고 짧게 말하고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5D에 대한 간단한 맛보기 같은 안내였는데요. 이제 이 5D 제3자 개입 훈련이 이제 한국어로 본격적으로 강의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헐러백과 LA 아시안 정의지능협회가 함께하는 혐오범죄 제3자 개입 훈련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이제 하반기부터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 간단히 들으신 내용 이외에도 5D의 어떤 대화식 심화 과정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실전 연습 문제도 풀어보면서 또 제3자로서 안전하게 개입하는 방법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웹사이트에서 추후 공지를 하겠습니다. LA 정의지능협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시면 훈련 일정에 대한 간략한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저희 지금 진행 중인 리디스트릭팅 선거구 재조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구 재조정은 10년마다 이루어지는 센서스 인구조사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영어로 리디스트릭팅이라고 불리우는 이 선거구 재조정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각 대표할 지역구 선거구의 경계선을 다시 그리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2020년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이제 인구와 커뮤니티의 10년 동안의 움직임과 변화를 반영해서 이제 의회 그리고 주 입법부, 카운티, 시 교육위원회 등의 관할 경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구 재조정은 그 커뮤니티의 정치력을 구축하고 보호하기 위한 어떤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커뮤니티가 하나의 선거구에 모여 있거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이웃 공동체와 함께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면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또 선출된 지역 대표자들이 커뮤니티의 관심사를 제대로 대변하도록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리아타운이 LA시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10년 전 선거구 재조정에서 좀 터무니없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코리아타운 주민의 발언권이나 투표 효과가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커뮤니티 차원에서 올해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제 단일화된 선거구가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 코리아타운 선거구 단일화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단일화를 요구하는 이 청원도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 여기 웹사이트 change.org unify koreatown으로 오시면 온라인으로 청원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오는 8월 27일까지 그 마당몰, K타운 마당몰에서도 주중에 이제 네, 그 종이로 청원에 사인하실 수 있는 종이 청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러고 저희가 매월 네 번째 수요일, 이번 다음 주 수요일이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무료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변호사들이 1대1로 무료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뭐 주거법 그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지만 다양한 다른 법적 분야에 대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가정법, 이민법, 그리고 다른 임금 뭐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 대신 예약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한국어 라인이 800-867-3640이고요. 여기에 그 혐오 범죄 그런 문제도 고발을 할 수 있는 그 라인이고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전화를 받고 저희가 예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법률 상담은 8월 25일 수요일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 전화번호 한국어 라인으로 전화를 주실 수 있고요. 다른 거 뭐 있나요? 네, 아까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혐오 행위와 그런 괴롭힘의 상황에 직면해 계셨을 때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혹시 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좀 상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LA 아시안 정의진흥협회 또는 한미연합회에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도 이제 협력을 해서 상황을 리포트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시작될 그 5D 본격적인 훈련도 주변 분들에게 많이 좀 안내를 해주시고 또 홍보를 해주시면 또 저희 보다 안전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